은행 창구에 앉았을 뿐인데 직원이 제 손에 조용히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그 쪽지엔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을 바라봤는데 그 은행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 더 있으면 큰일이 난다는 듯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봤어요. 오늘은 73 떡집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 앉았다가 직원한테서 쪽지 한 장을 받고 인생이 뒤집어진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한 줄이 50억을 지켜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자식이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73 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도남동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저를 떡집 할머니라고 부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5시면 시루에 김을 올립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아왔어요.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김 여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순자씨 오늘도 인절미 한 상자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떡만 찾아요. 고맙습니다. 김 여사, 방금 막 쪘어요. 따끈따끈한 인절미를 싸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고 단골이 생기고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자랑이었습니다. 떡집은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가게였지만 이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아들 하나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냈죠. 떡 팔아서요. 새벽같이 일어나 찹쌀 씻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들 학비 댔습니다. 아들 민수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 현주는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처음엔 참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떡 만드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가게에도 나왔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오전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점심때가 되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알았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그래,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저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요즘 따라 허리가 아팠어요. 70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떡집이 제 전부니까요.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물어봤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통장 관리 필요하실까 봐요. 그때는 그냥 효심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돈 많아 하고 웃어넘겼어요. 오후 4시 가게 정리를 하는데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같이 가요. 저도 할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까지 온다고 하니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둘이 함께 온다는 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애 생긴 건가? 아니면 이사 가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7시쯤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들은 뭔가 불편해 보였고 며느리는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 배고프지? 어머니, 밥 먹기 전에 얘기 좀 할게요.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문서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응? 건강? 멀쩡하지. 왜? 어머니 나이가 73이시잖아요.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억력을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멀쩡했어요. 오히려 손님 얼굴은 다 외우고 장부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나 멀쩡해. 왜 그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님이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예, 같은 말 반복하시고 가끔 헷갈려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같은 질문 3번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나? 내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병원 예약했어요. 내일 검사 받으러 가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잖아요. 병원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병원이 싫었어요. 남편도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병원에 가면 왠지 나쁜 소식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나 괜찮아. 병원 안 갈 거야. 어머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가봐요. 아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느리 표정이 너무 차가웠고 아들은 제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전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어머니 통장 다 확인했어. 50억 맞아. 생각보다 많지? 이거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때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아들이 제 돈으로 뭘 갚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설마 나쁜 뜻은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 가자는 얘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겁더라고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못 잤거든요. 씻고 나와 거울을 봤어요. 73세 할머니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 아이는 참 착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 학교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서 엄마, 오늘 떡 많이 팔렸어요? 하고 물어봤었죠. 중학교 때는 방학이면 배달 도와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엄마, 나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게. 엄마 돈 쓰지 마 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며느리 현주를 만나고부터요. 현주는 5년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예쁘장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왔었죠. 민수가 소개할 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현주는 대기업 다녀요. 연봉도 높아요.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주가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어머님,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해요. 제 친구들이 다 오거든요. 어머님,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봐 주세요. 회사 출퇴근이 편해야 해요. 어머님, 예단은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해주세요.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5억, 예단 2천만 원. 떡 팔아서 모은 돈이 그렇게 나갔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괜찮았어요. 명절 때 집에도 잘 오고 어버이날엔 꽃도 사왔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오면 현주는 음식 하나도 안 거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어요. 제가 현주야, 설거지 좀 도와줄래? 하면 어머님, 저 손목 아파서요 하면서 빠졌죠. 민수한테 얘기하면 엄마 현주 회사 일 힘들어요. 그냥 쉬게 해줘요 하고 감쌌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랑 무슨 IT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사업 대박 나면 우리 부자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 알았다. 근데 돈은 있니? 사업 자금은? 걱정 마세요. 다 준비했어요. 그때는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민수가 어느 날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빚이 생겼어요. 20억이요. 뭐? 20억?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근데 엄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돈이 꽤 있었어요. 30년 동안 떡집 운영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0억, 남편 사망보험금 10억이었습니다. 총 30억이었죠. 그런데 4년 전, 그러니까 아들이 사업 시작하기 1년 전이었어요. 민수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바이오 주식이 좋대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오를 거래요. 엄마 돈 좀 넣어봐요.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주식 같은 거 평생 안 해봤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 30억을 다 넣었습니다. 시젠이라는 회사 주식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주식 지금 거의 3배 됐어요. 지금 팔면 80억이에요. 80억? 네. 엄마, 지금 팔아요. 저는 그 말 듣고 다 팔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80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생 떡만 팔던 제가 80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민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업 망하고 20억 빚졌을 때 저는 10억을 보냈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니까 아들 도와줄 수 있어 싶었어요. 엄마, 꼭 갚을게요. 죄송해요 하던 민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자주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엄마, 현주 친정에 경조사가 있어서요. 엄마, 차 할부금 내야 해서요. 그렇게 1년에 두세 번씩 돈이 나갔습니다. 계산해보니 5년 동안 추가로 15억을 더 줬더라고요. 그 외에도 생활비로 이것저것 쓰다 보니 5억 정도는 더 나갔고요. 80억에서 30억이 나갔으니 지금 제 통장엔 50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줄 때마다 현주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머님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하더니 나중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 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죠. 민수야, 엄마 감기 걸려서 힘들어. 집에 좀 와줄래? 그랬더니 엄마, 저 바빠요. 약국 가서 약 사드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하더군요. 결국 혼자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늙었구나. 아들한테도 짐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계부였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써온 거였죠. 매일매일 가게 매출을 적고 지출을 기록하던 가계부였습니다. 떡집 매출만이 아니었어요. 민수한테 보낸 돈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날짜별로, 금액별로요. 2019년 3월 15일, 민수 사업자금 10억 2020년 7월 3일, 민수 생활비 3천만 원 2021년 2월 8일, 민수 차 할부금 5천만 원.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메모해 둔 게 있었습니다. 현주, 요즘 나를 이상하게 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분명 제 필체였어요. 저는 그 가계부를 베갯니 속에 감춰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아무도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수와 현주한테는요. 그날 저녁 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은행 같이 가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엄마 통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제 통장에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리해준다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냥 한 번만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혹시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비밀번호까지 물어보는 게 이상했어요. 왜 비밀번호가 필요한 걸까요?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피곤해. 알았어요. 그럼 내일 꼭 은행 가요. 약속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기다리면 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이었어요. 요즘 민수 행동이 이상했어요. 2주 전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되면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무세요? 응, 이제 자려고.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멀쩡해. 왜 자꾸 그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잘 자요, 엄마. 처음엔 효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묻는 게 항상 똑같았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왜 자꾸 제가 아픈지 확인하는 걸까요? 어제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왔다 갔는데 거실 쓰레기통에 뭔가 버려진 게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였는데 펴보니 정신과 상담 예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더군요. 그것도 치매 정밀 검사 항목으로요. 그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누가 이걸 예약한 거지? 민수였을 겁니다. 아니, 민수와 현주였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동생 영철이한테요. 영철이는 저보다 3살 어려요. 평생 변호사로 일했고 3년 전에 은퇴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영철아, 나 순자야. 누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누나,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동생한테 이런 얘기해도 될까? 하지만 영철이가 계속 물어서 결국 다 털어놨어요. 민수가 요즘 이상하다는 것, 돈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 병원 가자고 한다는 것, 정신과 예약서를 발견했다는 것까지요. 영철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혹시 누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응, 50억 정도. 50억? 영철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 도장도 찍지 말고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 알았지? 왜? 무슨 일인데? 누나, 나 사실 어젯밤에 서울 올라왔어. 응? 정말? 응. 누나 전화 받고 너무 걱정돼서 그 길로 부산 출발했어. 지금 누나 집 근처 모텔에 있어.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철아, 너, 누나,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한 거야. 내일 민수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누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20분 안에 갈 수 있어. 특히 은행 절대 같이 가지 마. 혹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응, 알았어. 그리고 누나, 내일 아침에 가서 통장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야. 민수가 손 뗄 수 없게.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내일 은행 열리면 바로. 그래. 고마워, 영철아. 당연한 거지. 누나, 혹시 민수가 강제로 뭘 하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바로 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민수야, 너 정말 엄마를 배신하는 거니? 30년 동안 떡 팔아서 너 키웠는데, 대학 보냈는데, 결혼시켰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 엄마를 병원에 가두려는 거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때였으니까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방긋방긋 웃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교복 입고 좋아하던 얼굴, 대학 합격하고 저를 안아주던 얼굴. 그 아이가 정말 저를 배신할까요? 아니, 이미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이요. 그 생각을 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영철이가 근처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은행 가요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민수야, 엄마 오늘 바빠. 가게 손님 많아서. 엄마, 가게 하루 쉬면 어때요? 통장 정리가 더 중요해요. 보이스피싱 사기 진짜 많거든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럼 내일 가자. 오늘은 정말 안 돼. 엄마, 민수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자꾸 미루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큰 소리로요. 민수야, 너 왜 그래? 엄마한테 왜 화를 내니?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네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가자. 내일은 시간 있어. 내일이요? 왜 내일이에요? 오늘 가면 되잖아요. 영철이가 오늘 오전에 통장 옮기기로 했어. 시간을 벌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내일이 좋아. 그때 가자. 알았어요. 그럼 내일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만 버티면 돼. 영철이가 통장 옮기면 안전할 거야. 저는 영철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철아, 민수가 오늘 10시에 은행 가자고 했어. 내일로 미뤘어. 빨리 통장 옮기자.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누나 9시에 은행 열리면 바로 갈 거야. 누나도 준비해. 신분증이랑 도장 챙겨 9시가 되자.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영철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 근처 모텔 앞에서 영철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가자. 빨리 옮겨야 해. 둘이서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50억을 전부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어요. 영철이가 미리 알아본 은행이었습니다. 누나, 이 은행은 민수가 모르는 곳이야. 그리고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해. 민수가 절대 모를 번호로. 알았어. 1시간쯤 걸렸어요. 50억이 전부 새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존 통장에는 50만 원만 남겨뒀어요. 누나, 이제 안전해. 민수가 아무리 발악해도 이 돈은 못 건드려. 고마워, 영철아. 누나, 그런데 민수가 내일 은행 가자고 했지? 그럼 어떡할 거야? 내일 가야지. 안 가면 더 의심할 것 같아. 그래, 내일 나도 같이 갈게. 민수 앞에서 딱 밝히는 거야. 누나 돈은 이미 다 옮겼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은행을 나와 가게로 돌아왔어요. 영철이도 같이 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누나, 내가 가게 좀 봐줄게. 누나는 잠깐 쉬다 와.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도 누나 아침부터 긴장하셨잖아. 잠깐이라도 쉬어. 나 장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영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은행 다녀오느라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더라고요. 그럼 잠깐만 2층 올라갔다 올게. 10분이면 돼. 천천히 다녀와. 내가 여기 있을게. 저는 가게 뒤쪽 계단으로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한 잔 마셨어요.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아래쪽이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저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게 안에 민수와 현주가 서 있었어요. 영철이랑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영철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외삼촌 여기 왜? 누나 도와주러 왔지. 왜 이상해? 아니요. 그냥. 민수는 말을 흐렸어요. 현주는 영철이를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현주가 물었어요. 응, 엄마 2층에 계셔. 영철이가 대답하려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너희 왔어? 어머니. 현주가 제게로 왔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기로 했잖아요. 그게. 엄마 지금 영철이 왔잖아. 나중에 가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꼭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장사 중이야. 영철이한테 맡기고 갈 수는 없어. 외삼촌도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가게는 누가 봐? 하루쯤 닫으면 어때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현주 목소리가 커졌어요. 영철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영철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외삼촌은 가족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일? 내 누나인데 내가 왜 끼어들면 안 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손님 한 분이 들어오려다가 분위기를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엄마, 제발이요. 딱 5분만. 밖에서 얘기하고 결정해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누나. 영철이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이미 민수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현주도 따라 나왔습니다. 가게 문 앞 좁은 골목이었어요. 영철이가 가게 문 앞까지 따라 나왔지만 민수가 손짓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외삼촌, 가족끼리 얘기 좀 해요. 잠깐이면 돼요. 영철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계속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현주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50억 있잖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어머니, 솔직히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세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나 멀쩡하다니까.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은행 가셔서 통장 정리하시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만약을 위해서요. 엄마,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죠. 빚이 20억이에요. 20억? 민수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 돈 쓰려고? 쓴다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거죠. 저는 가게 쪽을 힐끗 봤어요. 영철이가 유리문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제 시선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순순히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니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저희가 후견인이 될 수 있거든요. 후견인? 네. 그럼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엄마, 지금 은행 가요. 제발이요. 외삼촌한테는 가게 좀 봐달라고 하고. 아니야, 영철이한테 말하고 가야지. 어머니, 시간 없어요. 지금 가요. 현주가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민수도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영철이한테 나중에 전화하면 돼요. 어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둘이 저를 끌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영철아. 저는 소리쳤지만 민수가 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사람들 보잖아요. 가게 쪽을 봤어요. 영철이가 밖으로 나오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님 한 분이 가게로 들어갔어요. 영철이가 손님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민수와 현주는 저를 차에 밀어 넣었어요. 빨리 출발해. 현주가 소리쳤고 민수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봤어요. 영철이가 가게 밖으로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제 목소리는 차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주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핸드폰 주세요. 왜? 은행 가는 동안 잠깐 제가 보관할게요. 외삼촌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니까요. 싫어. 어머니. 현주가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차는 은행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영철아, 제발 눈치채줘. 10분쯤 지나자 은행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주차를 하고 셋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은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나?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제 양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영철아, 어떻게 알고 와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길. 13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민수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가요. 셋이서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조회 좀 하려고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통장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봤어요. 그러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리고 민수와 현주를 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분들이 누구세요?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원이 뭔가 입력하더니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통장 조회 내역입니다. 종이를 건네주면서 직원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제 손바닥에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눈빛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쪽지 보세요. 저는 쪽지를 주먹에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통장 조회 내역을 받아들고 봤어요. 잔액이 50만 원? 네. 현주가 놀라서 종이를 빼앗아 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50억이 어디 갔어요? 몰라요. 50억이 사라졌는데 몰라요. 현주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고객님, 오늘 아침 9시에 전액 출금하셨네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셨고요. 뭐? 민수와 현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응. 언제요? 왜요? 오늘 아침에. 내 돈이니까 내가 옮겼지. 현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저는 손에 쥔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몰래 펼쳐봤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화장실 가신다고 하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가야겠어. 어머니, 지금? 응, 급해.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저희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창구 앞에서 직원한테 뭔가 따지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저는 은행 출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숨이 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민수와 현주가 곧 따라올 텐데. 저는 은행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편의점 직원한테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기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급해요. 네. 아, 네. 여기요. 직원이 자기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철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외워뒀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철아, 나 누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민수가 날 은행으로 끌고 갔어. 지금 탈출했어. 영철아, 어떡하지? 뭐? 누나 지금 어디야? 은행 맞은편 편의점이야. 도남동 우리은행. 알았어. 누나,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차 가지고 있으니까 10분이면 도착해. 응, 빨리 와줘. 전화를 끊고 직원한테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저는 편의점 안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행이 보였어요. 민수와 현주가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몸을 더 숙였어요. 진열대 뒤에 숨었습니다. 민수가 이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편의점 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가 민수 팔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영철이가 내렸어요. 누나, 영철아. 저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 영철이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은행 직원이 쪽지를 줘서 그래서 도망칠 수 있었어. 은행 직원이? 응. 민수랑 현주가 이상하다고. 빨리 도망치라고 쪽지를 줬어. 영철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나, 지금 민수랑 현주는 어디 있어? 저쪽으로 갔어. 날 찾고 있는 것 같아. 알았어. 누나, 일단 내 차로 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영철이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영철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마. 제가 말했어요. 아니, 받아야 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해. 영철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여보세요? 외삼촌,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안 돌아오세요. 혹시 외삼촌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 연락받았어. 누나 지금 나랑 있어. 뭐요? 너희가 누나를 강제로 은행에 끌고 갔다며? 핸드폰도 빼앗고? 아니에요, 외삼촌.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 아니야. 은행 직원이 다 봤어. 누나가 불안해하는 거, 너희가 강요하는 거. CCTV에도 다 찍혔을 거야. 외삼촌. 그리고 너희 후견인 되려고 했지? 누나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고? 그건 다 알아. 누나가 오늘 아침에 이미 통장 다 옮겼어. 내가 도와줬거든. 50억 전부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외삼촌,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싫어. 누나는 너희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대. 제발이요. 엄마.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제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3개월 전부터 네가 엄마 돈을 노린다는 것, 엄마를 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 엄마. 그래서 엄마는 준비했어. 통장도 옮기고 증거도 모으고 영철이한테 도움도 청했어. 네가 엄마를 배신하는 동안 엄마는 널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 제발.
이제 너희는 끝이야. 은행에서 강제로 끌고 간 것 CCTV에 다 찍혔어. 핸드폰 빼앗은 것도 범죄야. 경찰 신고할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늦었어, 민수야. 이미 끝났어. 영철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누나, 이제 경찰 신고해야 해. 응. 영철이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30분 후 담당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접수했습니다. CCTV 확인하고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분께서 진술서 작성하러 오시면 됩니다. 형사님, 그럼 용의자들은요? 일단 소환 조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강요죄로 바로 구속하기엔 증거를 좀 더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CCTV만으로는 강요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영철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누나, 괜찮아. 일단 신고는 했으니까 민수랑 현주도 함부로 못 움직여. 경찰이 조사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은 겁날 거야. 하지만 영철아, 바로 잡아가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그래. 근데 누나, 우리한테 더 강력한 증거가 있잖아. 뭔데? 누나가 쓴 가계부. 그거랑 통장 거래 내역, 정신병원 예약서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면 돼. 그럼 훨씬 강력해져. 그렇구나.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와 현주가 아직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철이도 같이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나, 물 좀 마셔. 영철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더라고요. 오늘 은행 직원 정말 고마운 사람이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누나 큰일 날 뻔했어. 응, 진짜 고마운 사람이야.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펼쳐봤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한 줄이 저를 살렸습니다. 영철아, 나중에 그 직원한테 꼭 감사 인사해야겠어. 그래, 누나. 꼭 그래야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강제로 은행에 끌려가고 탈출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어요. 누나, 저녁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난 괜찮아.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사올게. 영철이가 나가려는데 저는 불안했어요. 영철아, 혹시 민수가 여기로 올까? 누나, 걱정 마. 민수도 바보 아니야. 지금 여기 오면 경찰 더 불리해지는 거 알아. 안 올 거야. 그래도 내가 여기 있잖아. 누나, 안심해. 영철이가 밖에 나가서 김밥과 라면을 사왔어요.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영철이가 자꾸 권해서 조금씩 먹었어요. 누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혹시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응, 그래줘. 오늘은 혼자 있기 싫어. 걱정 마, 내가 여기 있을게. 밤 9시쯤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현주가 저를 끌고 가던 모습, 은행 직원이 쪽지를 쥐어주던 순간, 편의점에서 몸을 숨기던 때, 영철이가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눈물이 났어요. 오늘 정말 위험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면, 영철이가 미리 서울에 와 있지 않았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잡아가지 않았다는 게요.
민수와 현주가 아직 밖에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 보복하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영철이가 거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깜빡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어요. 민수와 현주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차를 끓이는데 문득 뭔가 떠올랐어요. 가게 정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 더 있었는데, 영철이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이 낯설었어요. 어제 그 일이 있은 후라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돼야 했어요. 떡은 만들어야 하고 가게는 열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심호흡을 하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이었어요. 찹쌀을 불리고 시루에 김을 올렸습니다. 떡을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민수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겠죠. 현주도요. 제가 키운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쯤 영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어디야? 가게 왔어. 일해야지. 누나 오늘은 쉬어. 어제 그런 일 있었는데. 괜찮아. 일하는 게 더 나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거든. 알았어. 근데 무리하지 마. 힘들면 바로 연락해. 응, 고마워. 오전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단골 김 여사도 왔어요. 순자 씨, 어제 가게 문 닫으셨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면서 떡을 싸줬어요. 아무에게도 어제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영철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누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민수랑 현주 조사 시작됐대. 누나도 곧 진술하러 와야 할 거래. 언제? 모레쯤. 검사가 누나 얘기 들어야 한대. 알았어. 그리고 누나, 이거. 영철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은행 직원 연락처야. 김지연 씨. 나중에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 같아. 그 직원분. 정말 고마운 분이야. 꼭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나중에 같이 가자. 영철이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떡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민수가 정말 포기할까? 20억 빚이 있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아닐까? 그리고 문득 손자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자 민수 아들, 21살 대학생. 혹시 민수가 준호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나온 건가? 하지만 문을 연 건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제 손자 준호였어요. 21살 대학교 3학년.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민수를 빼닮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할머니가 큰일 났다고.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요? 아빠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고 하던데. 응, 어제 일이 있었어. 준호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저한테는 자세히 안 알려줘서. 준호야, 앉아. 얘기해 줄게. 저는 준호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강제로 저를 은행에 끌고 갔다는 것,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것, 은행 직원이 쪽지를 줘서 탈출했다는 것,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까지요. 준호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응. 미안해, 준호야. 내 아빠 얘기라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아빠예요.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다신 이런 짓 못하게 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착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아빠가 그러던데 할머니가 통장을 다른 데로 옮기셨다고요? 응. 언제요? 어제 아침에. 영철이 외삼촌이 도와줘서 옮겼어. 아, 그렇구나. 준호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준호야, 너 괜찮니? 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아빠 생각하니까 좀 속상해서요. 그렇구나. 준호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학교 가봐야 해서.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할머니. 준호가 문을 나섰어요.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아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그렇게 밝을 수 있나? 그리고 통장 옮긴 얘기를 했을 때 잠깐 실망한 것 같은 표정.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준호는 착한 애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때 영철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철아, 오늘 준호가 다녀갔어. 준호가? 뭐래? 할머니 걱정된다고. 아빠 얘기 물어보더라. 그래. 준호는 착한 애니까 당연히 걱정하겠지. 응. 근데 왜? 뭐 이상한 거 있었어?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인 것 같아. 누나, 혹시 준호가 이상한 말 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표정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통장 옮긴 얘기했을 때 잠깐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영철아? 누나, 내일 준호 한번 만나볼까? 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혹시 민수가 준호한테 뭔가 시킨 건 아닌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준호가 그럴 리 없어. 누나, 민수도 원래 착했잖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영철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일 준호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시험해 볼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까지 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 잠을 설쳤습니다. 민수 얼굴, 현주 얼굴, 그리고 준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두가 내 돈을 노리는 건가?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아니야. 준호만큼은 날 사랑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 생각이 덜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떡을 빚고 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영철이가 준호를 시험한다고 했지. 그럼 알 수 있겠지. 준호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침 8시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시는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상했어요. 너무 순순히 물러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발악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포기한다고? 뭔가 수상했어요. 저는 영철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철아, 민수한테 이상한 문자 왔어. 포기한다고. 곧 답장이 왔어요. 수상하네. 민수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는데. 누나, 조심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수는 정말 포기한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은 걸까? 그리고 그 방법이 혹시 준호와 관련된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 저녁에 할머니 뵈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아빠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전화했어요. 제발 할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대요. 또 용서 얘기였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할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보증할게요. 아빠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생각해 볼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영철이한테 또 전화했어요. 영철아, 준호가 계속 민수 용서해달라고 해. 그거 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준호가 민수 편이야.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 누나,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자. 준호 오면 내가 시험해 볼게. 시험? 응. 유원장 얘기를 꺼내서 준호 반응을 볼 거야. 저는 불안했지만 영철이 말에 동의했어요. 준호가 정말 저 편인지 아니면 민수 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저는 집에서 영철이를 기다렸어요. 영철이가 먼저 왔습니다. 누나, 준비됐어? 응. 누나, 너무 걱정 마. 준호가 정말 착한 애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준호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침 8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와라. 30분 후 준호가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외삼촌도 계세요? 응, 영철이 여기 있어. 다행이다. 두 분 다 들으셔야 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어제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 거 사실 아빠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부탁? 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준호야, 네가 할머니 마음을 돌려놔. 할머니가
너는 좋아하시니까 유원장 다시 바꾸게 설득해봐. 그렇게 말했어요. 영철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것 봐. 내 예상이 맞았어. 그런데 준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통화할 때 전부 녹음했어요. 녹음? 네. 들어보세요. 준호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호야, 잘 들어. 할머니한테 계속 착한 손자 연기해. 매일 찾아가고 꽃도 사가고 밥도 같이 먹고 할머니가 너한테 마음 열게 만들어. 아빠, 그게 무슨. 닥치고 들어. 할머니가 유언장 바꾸게 만들어야 돼. 아빠한테도 재산 좀 주시게. 아니면 최소한 네가 받은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내. 아빠, 그건 안 돼요. 할머니가 뭐? 어차피 늙어서 얼마 안 사실 텐데. 지금 우린 20억 빚이 있어. 이거 못 갚으면 우리 파산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얼마 안 산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끝까지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그땐 어쩔 수 없지. 정신병원 계획 다시 추진하는 거야. 이번엔 더 완벽하게. 아빠, 그건 범죄예요. 범죄? 할머니가 치매 환자가 되면 범죄가 아니야. 우리가 후견인 되는 거지. 그럼 50억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근데 할머니가 이미 통장 다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할머니가 너한테는 새 통장 위치 알려주실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알려주면 돼. 아빠,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엄마 아빠 도와야지. 안 그러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아.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철이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이게 엊그제 통화 내용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차마 할머니를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고발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준호야. 네가 할머니 편이구나. 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제 아빠라도 이건 잘못된 거니까요. 영철이가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고맙다. 외삼촌, 그런데 더 있어요. 더? 준호가 또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3일 전에 우리 집에 갔었어요. 부모님 안 계실 때요. 그때 아빠 서재를 뒤져봤어요. 뭘 찾았는데? 이거요.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류 사진이었어요.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예요. 할머니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장을 복제한 거예요. 가짜 도장이 서랍에 있었어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장을 복제?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서류에 도장이 찍혔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건 아빠 노트북에서 찾은 거예요. 준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가 10년 동안 할머니한테 받은 돈을 정리한 파일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영철이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이게 45억? 네. 할머니는 30억 주신 걸로 아시는데 실제로는 45억이 나갔대요. 아빠가 할머니 통장에서 몰래 인출한 게 15억이래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45억? 제가 모르는 사이에 15억이 더 빠져나갔다고? 어떻게?
어떻게 내 통장에서 몰래? 아빠가 할머니 도장 복제하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대요. 그래서 할머니 몰래 조금씩 인출했대요. 5년 동안요. 영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횡령이야. 명백한 범죄야. 그리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노트북에서 더 찾은 게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이요. 카카오톡? 네. 엄마가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예요. 할머니 욕하는 내용이요. 준호가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며느리 현주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2023년 설날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명절 왔는데 나보고 혼자 차례상 다 차리래. 나 손님인데? 개빡쳐서 일부러 안 했음 키읔키읔. 2024년 3월 감기 걸렸다고 전화했는데 씹었음 키읔키읔 약 사달래. 알아서 사드세요. 나 바빠. 2024년 5월 생일인데 안 갔음. 귀찮아 죽겠네. 어차피 얼마 안 사실 텐데 뭐. 2024년 7월 떡집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한테 의지하게 되잖아. 그때 정신병원 보내면 됨 히읗히읗.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전화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현주한테 전화했었어요. 현주야, 엄마 감기 걸려서 힘들어.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어머니, 저 바빠요. 약국 가세요 하고 끊었었죠. 그게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준호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했대요. 작년 추석 때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설치했대요. 뭐? 네. 그 영상도 전부 저장돼 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우시는 모습, 약 드시는 모습, 전부요. 영철이가 말했어요. 증거 수집이야. 할머니가 혼자서 제대로 생활 못하신다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오히려 이게 엄마 범죄 증거가 됐어요. 불법 촬영이니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건 이거예요. 준호가 마지막 파일을 보여줬어요.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녹음한 거예요. 작년 10월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어머니 모실 여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사세요.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시고요. 현주야, 엄마가 뭘 기대했니? 그냥. 어머니, 제발 징징대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어머니 또래는 다들 요양원 가시던데 어머니도 그럼 되잖아요. 요양원? 네, 요양원. 아니면 정신병원이든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해요.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면 저희가 신경 써야 하잖아요. 저는 그 통화를 기억했어요. 작년 10월 제가 외롭다고 전화했었어요. 현주야, 명절에 좀 와줄래? 엄마 혼자 있으니 외로워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현주가 차갑게 대답했었어요. 그때 너무 서러워서 전화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 우리 손주가 이렇게 증거 찾아줘서. 영철이가 모든 파일을 자기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누나, 이제 경찰에 추가 증거 제출할 수 있어. 횡령 15억, 불법 촬영, 도장 위조, 강요 미숙, 노인학대. 저번에 은행 CCTV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이제는 완벽해. 준호가 찾아준 증거가 결정타야. 정말? 응. 이 정도면 실형 확정이야.
카톡 내용만 봐도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 전화 녹음은 협박이고, 몰래 카메라는 불법 촬영이고, 횡령 증거에 위조 도장까지. 이제 민수랑 현주는 끝났어. 영철이가 즉시 담당 형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결정적 증거들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0년치 학대 기록, 횡령 증거 15억, 불법 촬영 파일, 위조 도장, 협박 녹음까지 전부 있습니다. 30분 후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용의자들 연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영철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누나, 이제 진짜 끝났어. 30분 안에 민수랑 현주 체포될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아들이 곧 체포된다는 게 슬프면서도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와 현주를 연행했다고. 둘 다 집에 있었대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현주는 소리를 지르고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와 현주를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횡령 15억, 강요 미수,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 불법 촬영, 문서 위조. 죄목이 5개였습니다. 누나, 이제 끝났어. 저 사람들은 최소 5년은 감옥 갈 거야. 그렇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게 슬프면서도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깜빡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어요. 민수와 현주가 경찰에 잡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차를 끓이는데 문득 뭔가 떠올랐어요. 가계부. 저는 부엌일을 멈추고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 밑에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낡은 공책이 만져졌어요.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20년 된 가계부였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 적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준 돈이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전세금, 사업자금, 생활비까지 10년 동안 준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며느리한테 당한 일들도 전부 기록돼 있다는 거였어요. 명절에 와서 음식 하나도 안 거들었다.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었다. 어버이날에 연락도 없었다. 늙었으니 일 그만하라고 했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10년 동안의 고통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 한다.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복수를 예고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침 영철이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누나, 뭐 들고 있어? 가계부야.
내가 20년 동안 써온 거. 가계부? 영철이가 받아서 펼쳐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이게 전부 증거잖아. 응. 10년 동안 민수랑 현주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적어놨어. 이거 왜 진작 안 보여줬어? 깜빡했어. 침대 밑에 숨겨놨었거든. 어제 너무 일이 많아서. 영철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나, 이거 지금 경찰한테 제출해야 해. 이건 10년치 학대 기록이야. 이거면 형량이 더 늘어날 거야. 정말? 응. 준호가 찾아준 증거도 강력하지만 이건 누나가 10년 동안 매일 쓴 거잖아. 법정에서 엄청 유력한 증거로 쓰여. 영철이가 즉시 담당 형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20년 동안 써온 가계부인데요. 10년치 학대 기록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영철이가 가계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1시간 후 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엄청난 증거네요. 10년 동안 매일 기록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로 인정됩니다. 형량이 최소 2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집에 왔어요. 할머니, 좀 쉬셨어요? 응, 잘 잤어. 준호야, 고마워. 저는 준호한테 가계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록했다는 것, 그게 이제 증거로 쓰인다는 것까지요. 할머니, 10년 동안 그걸 다 기록하셨어요? 응. 매일 밤 한 줄씩 적었어. 민수가 뭐 했는지, 현주가 뭐라고 했는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둔 거야.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준호가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밤 11시에 전화했던 거 기억하세요? 응. 2주 동안 매일 전화했었지. 그거요. 아빠가 할머니 건강 체크하려고 한 거래요. 할머니가 같은 말 반복하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지 확인하려고요. 뭐? 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만약 할머니가 헷갈려 하시면 그걸 녹음해서 증거로 쓰려고 했대요.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한 거구나. 네.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또렷하게 대답하셔서 아빠가 포기했대요. 녹음해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2주 동안 저를 시험했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철이가 저를 법정에 데려갔어요. 준호도 같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와 현주가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현주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와 이현주는 10년 동안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가계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검사가 제 가계부 사본을 들어 올렸어요. 피해자는 10년 동안 매일 밤 가계부에 기록했습니다. 아들한테 준 돈, 며느리한테 들은 말, 모든 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넘겨봤어요.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반론 있습니까? 민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건 일방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변호인, 판사가 말을 끊었어요. 이 가계부는 10년 동안 매일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증인 박준호가 제출한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방적인 기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수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분, 이 가계부를 왜 쓰셨습니까? 처음엔 그냥 잊고 싶지 않아서 썼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얼마를 줬는지,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요. 나중에 늙어서 기억이 흐릿해지면 이걸 보고 기억하려고요. 그런데 왜 침대 밑에 숨기셨습니까? 3개월 전에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계부가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게 숨겼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쓰신 겁니까? 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썼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민수, 횡령 15억, 강요 미수, 노인학대, 문서 위조,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어머니, 피고인 이현주, 우리 노인학대, 어머님을 유용하게 불법 촬영,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요 미수,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현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7년, 5년.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들은 10년 동안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했습니다. 금전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영철이 손을 잡았어요. 영철아, 끝났어. 응, 누나. 이제 정말 끝났어. 준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 준호야. 법정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재판 끝. 민수 7년, 현주 5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던 그 말, 오늘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자유다. 가계부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교도소에 갇혔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떡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고 시루에 김을 올렸어요. 찹쌀 향기가 가게에 가득 찼습니다.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어요. 이제야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단골 김 여사가 들어왔어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인절미 한 상자 주세요. 네, 방금 막 쪘어요. 따끈따끈한 인절미를 싸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오후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준호가 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저 유원장 얘기 드릴게요. 유원장? 네. 할머니가 저한테 전 재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준호야,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 제가 왜 받아요? 하지만 준호야, 할머니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 돈으로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나중에 할머니가 정말 필요하실 때 쓰세요. 저는 제가 벌면 돼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럼 유 원장은 할머니가 다시 생각해 볼게.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한테 옳은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돌아가고 저는 생각했어요. 유 원장은 나중에 다시 써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며칠 후 영철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민수가 교도소에서 편지 보냈어. 편지? 응. 누나한테 보낸 편지야. 읽어볼래? 읽어줘. 영철이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어머니 돈을 훔치고 어머니를 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인간 이하입니다. 7년 동안 반성하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하세요. 아들 민수 올림.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연기일까요? 누나, 답장 쓸 거야? 아니, 정말? 응, 답장 안 쓸 거야. 민수는 7년 동안 스스로 생각하면 돼. 내가 용서해 줄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야. 영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말이 맞아. 그리고 또 며칠 후 영철이한테서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횡령 피해 배상 소송 시작했어. 내가 대리로 진행할게. 소송? 응. 민수가 횡령한 15억 돌려받는 소송이야. 시간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 얼마나 걸려? 빨라야 1년이야. 형사재판하고는 별개거든. 근데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길 수 있어. 그렇구나. 고마워, 영철아. 누나, 당연한 거야. 누나 돈 찾아줘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1년이라니.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제 재산은 지켜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낯선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할머니 사건 기사 봤습니다. 혹시 한 달 후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요즘 노인 재산 탈취 사건이 사회 문제잖아요. 할머니 사례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준비 기간 좀 드리고 한 달 후에 촬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럼 다음 달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용서해야 할까? 아직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다는 것, 아무도 저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 제가 모은 돈도 지켰고 명예도 회복했고 정의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준호라는 착한 아이가 제 곁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고 떡을 세고 웃으면서 나갔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범함.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쪘어요. 30년째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준호가 자주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떡 엄청 맛있어요. 매일 똑같이 만드는데 왜 오늘만 맛있어? 할머니가 만드시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배상소송 판결 나왔어. 이겼어? 응, 이겼어. 법원에서 민수한테 15억 배상하라고 판결 났어. 그럼 돈 돌려받는 거야? 그게 영철이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민수한테 재산이 없어. 강남 집도 전세였고 차도 할부 중이었고 빚만 20억이야. 법원에서 재산 조회해 봤는데 압류할 게 하나도 없대. 그렇구나. 법적으로는 이겼는데 실제로 돈을 받긴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민수가 출소하고 돈 벌면 그때 조금씩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10년, 20년 걸릴 거야. 누나 미안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철아. 응? 나는 이미 이겼어. 민수가 감옥 갔고 법원에서도 내가 옳다고 인정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누나 돈은 원래 내 거였어. 못 받아도 괜찮아. 나한테 중요한 건 내 명예를 지킨 거야. 그리고 난 아직 50억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누나, 영철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법적으로 이기지도 못했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KBS에서 제 이야기를 다룬 거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대박이에요. 그래. 네.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요. 할머니 응원하는 댓글 1000개 넘었어요. 다음 날 떡집은 북적였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떡 사러 왔어요. 응원합니다. 저는 떡을 팔면서 계속 웃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다니.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그래요? 네. 딸이 제 돈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 보고 변호사 찾아갔어요. 제대로 말했죠. 내 돈은 내 거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요. 잘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떡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구나.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만나러 가기로요. 영철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철아, 나 민수 면회 가려고. 정말? 응.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 한 번쯤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누나. 내가 같이 갈게. 며칠 후 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영철이랑 준호가 같이 왔어요. 접수처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있으니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너한테 30억을 줬어. 그런데 너는 더 원했지. 그래서 엄마를 병원에 가두려고 했어.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1년 동안 생각했어. 너를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민수가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아니면 또 엄마를 속이는 건지. 엄마, 진심이에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아요.
그래. 네.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바라요. 저는 한참 민수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 하지만 6년 후 네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 진짜 반성해. 그럼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엄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해. 엄마도 건강할게. 네,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영철이가 물었어요. 누나, 괜찮아? 응. 이제 좀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 다행이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떡집 일을 계속하고 준호를 만나고 영철이랑 통화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 명예를 지키고 제 존엄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찝니다. 이 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박순자입니다. 74, 도남동 떡집 할머니. 30년 동안 떡을 팔아서 80억을 모았고 그 돈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고 증거 모으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 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오늘도 떡을 찝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떡을 사가고 웃으면서 나갑니다. 이게 제 승리입니다. 이게 제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인생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찹쌀을 씻던 그 손으로 가계부를 쓰고 그 가계부로 자기 인생을 지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떡집 시루에서 올라오던 김처럼 눌러 참았던 진실도 결국은 세상 밖으로 피어올랐어요. 영상 보시면서 이게 진짜야?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들이 친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15억을 빼돌리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 했다는 게 믿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정말 저럴 수 있어? 싶으셨다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학대 가해자 중 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이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고 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재산은 반드시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은 자식이라도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셋째,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한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넷째, 기록은 힘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매일 밤 한 줄씩 적은 가계부가 결국 자신을 살렸어요.
사소한 기록이라도 남겨두세요.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시거나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박순자 할머니처럼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히 영철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